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뇌에 안 좋다는 겁니다. 의학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증가해도 뇌는 교체할 수 없거든요. 우리 신체는 세포가 활동하면서 노폐물이 쌓였을 때 림프관이 그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뇌에는 림프관이 없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노폐물이 쌓이고 단백질 변형을 일으켜서 베타아밀로이드가 됩니다. 그 베타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죠. 네, 안녕하세요. 신의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인지심리학 공부하는 김태훈입니다. 여기서 처음 뵙게 되는데 반갑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나요? 사실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텐데 크게 신체적인 거랑 심리적인 거로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신체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뇌에 안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학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증가해도 제가 흔히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아래쪽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교체를 해주세요. 근데 뇌는 교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잠을 못 자면 뇌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세포가 활동하면서 노폐물이 쌓였을 때 림프관이 그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뇌에는 림프관이 없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노폐물이 쌓이다 보면 단백질 변형을 일으켜서 베타아밀로이드가 됩니다. 그 베타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 잠을 자면 어떻게 되느냐? 잠을 자는 동안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게 작동해서 그 노폐물을 청소해서 림프관으로 보내서 배출합니다. 그래서 특히 뇌 건강을 위해서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신체적인 그 문제 중에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뇌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충동 제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뇌에서 우리 충동을 잘 제어하는 부위가 전두엽인데요. 그래서 밤에 야식 드실 때 샐러드 드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욕구는 있고 제어는 잘 안 되니까 굉장히 고칼로리 이런 것들을 드시죠. 특히 잠을 못 주무셨을 때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심리적으로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을 잘 못 자면 이기적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생각을 잘 못하게 됩니다. 관련된 연구 결과가 되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하룻밤 정도 실험실에서 잠을 안 재운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길에 누군가가 길을 물어보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보통 때는 누군가가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잠을 못 자게 되면 길 안 가르쳐 주고 그냥 가십니다. 그게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이 물어봐서 그런 거 아닌가 하실 수 있겠지만 잘 아는 사람이 물어봐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생각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개인의 수준이 아니라 그 집단의 수준으로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는 일광시간 절약제라는 걸 하거든요. 흔히 서머타임이라고 하죠. 그러면 1시간 정도 당기게 돼요. 사실 1시간 못 자는 거거든요. 그거 시작하는 날. 근데 서머타임 시작 전후로 비교를 해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비해서 그 다음날, 시작하고 난 그 다음날 기부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줄어든다는 거죠. 게다가요, 잠을 못 자면 공감 능력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병원에서 데이터를 모은 건데요. 응급실에 이제 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잠을 잘 못 자게 되죠. 그래서 주간 근무자와 야간 근무자의 진통제 처방 비율을 비교해 봤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진통제를 처방할 때는 환자가 충분히 고통스러운지 그거를 좀 확인하고 그리고 처방을 해주세요. 거기에 맞는 처방을. 근데 야간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진통제 처방 비율이 주간 근무하는 경우보다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고통을 공감하기 어렵다는 거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WHO의 권고 수준보다 낮게 처방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누군가와 공감을 잘 못하게 돼요. 바꾸어 말하면 굉장히 까칠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흔히 말씀드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오늘따라 유난히 좀 까칠하게 보인다면 너 왜 이래 하기보다는 잠을 좀 권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같은 시간대에 사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요, 가장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해가 일찍 뜨죠. 가장 서쪽에 사는 사람들보다 20분에서 25분 정도 짧게 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과 독일에서 동쪽에 사는 사람들과 서쪽에 사는 사람들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동쪽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잠을 한 20에서 25분 정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투표를 잘 안 합니다. 투표율이 대략 5% 정도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회 참여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무언가를 내놓는 걸 안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게다가 더 문제는 뭐냐면 잠을 못 자면 음모론을 믿을 가능성도 늘어납니다. 이건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한 달 동안의 평균 수면 시간을 조사하고 잠을 잘 잔 사람과 잘 못 잔 사람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틀담 성당의 화재 사건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음모론이 섞인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잠을 잘 주무신 분들은 음모론을 별로 안 믿는데요. 못 주무신 분들은 그런 걸 더 잘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권장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권장 수면 시간이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연령대별로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아, 영아는 되게 많이 자야 되고요. 청소년기 정도 되면 8시간에서 10시간, 성인이면 7시간, 8시간 정도예요. 근데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권장 수면 시간입니다. 이 정도 자면 적절하다는 평균 수치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군가에게는 잘 맞지만 누군가에게는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거는 나한테 맞는 수면 시간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찾으실 수 있느냐? 요즘 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수면 시간 측정하실 수 있거든요. 앱이랑 연동을 하면은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잠을 잤는지를 자연스럽게 그냥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만 수면 일기를 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몇 시간 잔 날 컨디션이 좋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7시간 20분 잔 날 가장 컨디션이 좋았다. 그러면 그게 나한테 딱 맞는 수면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찾으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조금씩 덜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30분 덜 자면 큰일 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데 필요한 시간보다 덜 주무시면 그게 쌓여서 수면 부채가 됩니다. 수면 부채가 되면은 그게 수면 압력으로 작용하고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 뭐 잠깐 좀 덜 자는 게 큰 문제겠어? 하루나 이틀 정도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안 좋다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몰아서 자는 건 건강에 괜찮을까요? 몰아서 자는 것과 그냥 버티는 걸 비교하면 그래도 주무시는 게 좋죠. 근데 몰아서 자는 거는 나의 수면 리듬을 깨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권유를 해드리냐면 주중에 못 잔 잠을 주말에 몰아서 잘 때는 최대 한 2시간까지만 더 주무셔도 된다. 그러니까 주중의 수면 시간과 주말의 수면 시간이 2시간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수면 리듬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많이 잤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좀 개운하지 않고 그리고 주중에는 그것 때문에 더 잘 못 자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무시되 최대 2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평일에도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커피를 드시는 이유는 각성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이 커피에 든 카페인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졸리게 만드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아데노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아데노신이 계속 쌓이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 수면 압력이 높아지고 우리가 잠을 자고 싶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카페인은 얘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얘가 작용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커피 드시면 잠이 잘 안 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카페인의 반감기, 그러니까 내가 섭취한 다음에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6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후 1시에 커피를 마셨다면 저녁 7시 정도 되면 마신 양의 절반 정도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면에 크게 지장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카페인에 조금 민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주 이른 오후까지만 커피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여섯 시 정도에 드시면 새벽 한두 시까지 잠을 잘 못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관리하시면 좋고요. 오히려 저는 낮잠을 주무실 때 좀 이걸 잘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낮잠은 안 자는 게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낮잠을 주무시는 게 좋아요. 내가 너무 피곤한데 밤에 잘 자려고 계속 버틴다? 이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고요. 필요하면 주무시는 게 괜찮습니다. 다만 대략 한 30여 분 정도 주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무리 길게 주무셔도 90분을 넘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른 오후에 좀 졸린다.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때 커피를 잘 이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기까지 대략 20여 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낮잠도 주무시고 아주 개운한 상태로 깨고 싶다면 졸릴 때 커피를 드세요. 그 다음에 바로 주무시는 겁니다. 20여 분 정도 주무시고 일어나면 아데노신도 줄어들어 있고 카페인이 각성 효과를 일으켜서 잠을 깨고 개운한 상태로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커피냅이라고 합니다. 자면서 꿈을 꾸면 잠을 잘 자지 못한 건가요? 꿈을 꾸는 것과 잠을 잘 자는 건 무관합니다. 우리가 보통 잠을 잘 못 자면 내가 꿈을 너무 많이 꿔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꿈을 언제 꾸냐면 렘수면 때 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렘수면 때 꾼 꿈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에도 렘수면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꿨으나 마지막에 렘수면 때 꾼 꿈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꿈을 여러 번 꿨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잔 것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상당히 피로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잠을 계속 잘 못 주무셨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중간에 깼는데 그러면 사실은 잠을 잘 못 잔 게 아니고 너무 피곤한 상태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꿈꾸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주 깨시는 분들이 잘 잘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그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멜라토닌은 잠을 잘 오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이제 잠자리에 누우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면서 잠이 들거든요. 이 멜라토닌은 밤에 나오고요. 불빛이 생기면 갑자기 멜라토닌 분비가 중단됩니다. 그러면 이 멜라토닌이 어떻게 분비가 되는지를 이해하시면 연령대에 따라서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는데 일단 태어났을 때는 멜라토닌이 거의 분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 때나 자는 영아들이 보통 어머니들이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는 게요.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점이 생후 한 3개월 후부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밤낮도 가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기에 되면 멜라토닌 분비 시간이 좀 늦춰집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늦게 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당겨집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초저녁 잠이 많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게 멜라토닌 분비가 조금 빨리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찍 주무시고 일찍 깨시는 거죠. 그럼 전체 수면 시간에는 차이가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일찍 자고 일찍 깨는 거고요. 낮에도 부족한 수면을 낮잠으로 보충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잠을 자고 나도 크게 개운하지 않다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잠자리 드는 시간만 생각하는데 매번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셔서요. 일어난 다음에 바로 햇빛을 쬐셔야 돼요. 그래야 멜라토닌이 확 떨어지거든요. 뭐 밖에 잠깐 나가셔도 좋고요. 그냥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맞추시면은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취침 환경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조명이랑 온도랑 습도를 잘 조절하셔야 돼요. 습도는 권장 습도가 있죠. 겨울에는 40%, 여름에는 60%.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안 좋습니다. 이거는 뭐 이미 수치가 나와 있는 거고 조명은요. 우리나라 집에 있는 조명들이 대부분 직접 조명이에요. 천장에 형광등이나 LED 등이 밝게 켜져 있거든요. 이게 일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조명인데 잠에는 그렇게 좋은 조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침실은 직접 조명보다는 간접 조명 그리고 약간 은은한 색깔, 전구 색깔이라고 하는데 은은한 색깔의 조명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는 거, 온도입니다. 온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잠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포근하게 자야 된다고 그래야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그게 대표적인 오해예요. 그래서 보통 때보다 조금 서늘한 곳에서 주무셔야 잠이 잘 옵니다. 다만 1, 2도라도 낮게. 그래서 온도를 조금 낮추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자기 전에 운동을 하시거나 혹은 매운 음식을 드시거나 이런 식으로 체온을 높이는 일은 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맞추시면 숙면을 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멘탈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멘탈이 약하다고 할 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멘탈이 약하다는 건 감정적으로 쉽게 무너지는 거 혹은 불안과 걱정이 너무 많은 거. 세 번째로는 회복 탄력성이 좀 떨어지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감정적으로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뭘까요?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존감이 약하면 실수나 비판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런 일이 반복되면 스스로 본인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존감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불안과 걱정이 많다는 거는요, 미래와 연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 왜냐하면 불안이 많은 분들은 너무 먼 미래를 가지고 와서 걱정을 하세요. 그리고 게다가 한국 사람들이 이게 되게 심합니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비 부부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냐면 아이 태어나는 것까지가 아니고요. 일단 태어나서부터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게다가 대학 갈 때까지 한 30년을 먼저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면 불안감이 가시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먼 미래까지 가지고 와서 걱정하시는 거는 오히려 멘탈을 약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문제가 뭐냐면 영화 인사이드 아웃 보셨을 텐데 거기 불안이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걱정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정말 무한 루프의 시뮬레이션입니다. 계속 시뮬레이션만 하고 그것 때문에 지쳐가고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회복 탄력성인데, 회복 탄력성이 낮은 분들은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이걸 기운을 차려서 다시 일어나는 걸 잘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기운을 잘 못 차릴까? 일단 혼자 이걸 다 해낼 수 없다는 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도움을 잘 받지 못하면 혼자 일어나려고 하다가 지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그럴 때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꾸 일어나는 연습을 하셔야 회복 탄력성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멘탈이 약한 건 그렇게 3개 정도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감이 엄습할 때 스스로 삭혀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안을 포함해서 모든 감정은 삭힐 수 없습니다. 저희 심리학에서 감정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감정을 삭히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이미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조절하는 거지 삭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계속 억누르고 사라지길 기다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약한 고리를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신체로 가면 여기저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 쌓여서 여기저기 건드리게 되면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고 말하는 화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삭히시면 안 된다는 거 일단 분명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절을 잘 하시려면요, 내가 어떤 감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 내가 무언가 안 좋은 감정 상태인 거는 알겠는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 예를 들어서 불안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아니면 공포인지, 그런 거를 잘 들여다보시는 연습은 별로 안 하세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불안하면 얼마나 불안한지, 지금 화가 났으면, 분노라면 어느 정도 화가 났는지, 이런 것들도 좀 가늠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불안 수준이 낮을 때는 그만큼에 맞는 방법을 쓰시는 거고, 불안 수준이 높으면 또 그만큼에 맞는 방법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감정인지도 잘 모르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면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 상태와 그 수준을 인식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그냥 말로만 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기록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이걸 감정일기라고도 하고 뭐 그냥 기록하라고도 하는데, 그냥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아주 간단한 메모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패턴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처가 훨씬 쉬워집니다. 삭힐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불안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언제 더 불안할까요? 무언가 명확하지 않을 때입니다. 불안은 실체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포와 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공포는 내 앞에 뭔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불안은 뭐가 어디서 어떻게 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귀신의 집으로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귀신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귀신이 어디서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불안하시죠. 그리고 정말 무시무시한 귀신이 앞에 딱 나타나면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왜 불안한지 우리 머릿속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불안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기록하고 정리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불안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시선이 좁아집니다. 어찌 보면 집중을 잘하게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이용하자는 거죠. 그러면 불안할 때는 뭘 하셔야 되냐면,
작은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작은 일들을 집중해서 하시면 그걸 하면서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근데 불안할 때 무언가 큰 일을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면 거의 실패하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안이 증폭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게으름과 번아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게으름과 번아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두 개가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해고요. 게으름은 귀찮은 거, 번아웃은 지친 거죠. 너무 당연한 말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표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게으름은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다 귀찮아. 에너지가 있지만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번아웃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완전히 지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게으름을 느낄 때하고 번아웃이 왔을 때하고의 대처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번아웃은 너무 당연해요. 번아웃은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보충하셔야 되는 거죠. 반면에 게으름을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작은 루틴들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루틴을 만들어 가면 그걸 그냥 습관처럼 반복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게 쌓이고 쌓이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실은 너무 많죠. 근데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경계를 잘 설정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설정하는 이유는 뭐냐? 나를 지키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경계선을 넘는 사람들이 한국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화심리학자인 한민 박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선 넘는 한국인, 선 긋는 일본인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진짜 생각해보면 제목이 너무 적절합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선을 넘어요.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면 아니 뭐 어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경계,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그 경계선을 잘 설정하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야 건강하고 불편하지 않게 서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그 경계선을 설정하실 때 그래도 조금 여유롭게 유연하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난 요만큼 설정했으니까 절대 넘어오면 안 돼 보다는 약간 유연하게 적용을 하시면 너무 딱딱하지 않게. 경계선이 너무 딱딱해지면 자기만 혼자 고립될 수도 있거든요. 그 생각까지 같이 해보신다면 훨씬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우울증이 발생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감정을 계속 억눌러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억누르다 보면 이제 그게 우울로 발전할 수 있는데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우울을 감정의 뒤처리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이유로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자기를 깎아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비난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기 때문에 우울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세 번째로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분들은 작은 실수도 잘 용납하지 못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쉽게 말하면 성에 안 차고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점점 우울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오래 지속이 되면 그러면 이제 원인을 생각해 봤으니까 이걸 예방을 하려면 각각에 대한 대처법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먼저 감정을 억누르는 거. 그러면 반대로 하면 감정을 잘 표현하셔야 됩니다.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냥 억눌렀을 때와 달리 지금은 내가 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조금 무언가 이상한 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거든요. 내 감정을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뭔가 분위기가 쎄한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 우리 감정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생각의 결과물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감정을 잘 들여다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자기 비난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거 상당히 위험한데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에게 조금 너그러워지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스스로 무조건 비난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내가 진짜 잘못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좀 구별을 하시면 오히려 그냥
고쳐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데 난 또 이랬어. 나 항상 이래. 이렇게 하시면 자존감 떨어지고 우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수하면 그게 실패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수들이 결국은 중간에 필요한 단계들이었다는 거죠. 그 생각을 먼저 하시면 실수를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나타나는 우울은 좀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절이 바뀜에 따라 실제로 감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계절성 정동장애라는 게 있거든요. 계절성 정동장애는 뭐냐면 특정 계절이 됐을 때 약간의 그 우울감 혹은 처진 듯한 느낌, 이런 게 오는 거를 계절성 정동장애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가을에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요. 봄에도 느끼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급격한 변화 혹은 일조량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했다면 거기에 조금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일조량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밖에서 활동을 조금 더 많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나 왠지 좀 우울한 것 같은데 해서 혼자 계시는 게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들이랑 더 많이 만나시면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의 사고력을 위해 부모가 하면 좋은 행동은 무엇인가요? 저는 질문과 응답 이 두 가지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그 왜라는 질문을 좀 돌려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아이들한테 그냥 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혼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돌려주는 이유를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살짝 바꾸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왜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도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거의 원인과 결과를 계속 찾아보면서 생각의 크기와 깊이를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고민을 해본 아이들은 정말 생각을 정교하게 잘해요.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돌려주시는데 다만 그거 어떻게 생각했어?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건 말이야 하면서 자기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리고 아이들과 대화하시는 과정에서 서로 질문을 하다가 서로 답을 모르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이와 답을 같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무언가를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할 수 있죠. 또 아이한테 무언가 질문을 하셨는데 아이가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같이 그럼 이 답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같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그거 쳐봐 이럴 수 있습니다. 검색해보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까? 이런 건 어떤 책에 나와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과 관련된 다른 지식들, 다른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연상작용이 일어나고 지식의 범위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돌려주시는 거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응답, 이걸 돌려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응답을 하실 때 보통은 결과에 집중해서 응답을 하세요. 우와, 되게 잘했네. 애들이 좋아하죠. 근데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은 결과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어떤 일을 잘했어요. 그걸 본인이 진짜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도 있지만 소위 요즘 쓰는 용어로 개이득일 때도 있거든요. 애들에게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 응답을 하시게 되면 자기가 뭘 했는지 잊어버리고 그냥 좋아, 결과만 좋으니까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정을 자꾸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러면 간단하죠.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아빠는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물어보신다거나 혹은 이거는 어디서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혀 새로운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했냐 하면 이거 어디서 했냐 하면 하면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리가 더 많아지고요. 그러면 부모와의 대화가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독해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이제 독해 능력 그리고 또 문해력 등등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의미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독해력은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그 글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걸 남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근데 요즘 문해력과 독해력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단어 뜻 모르는 거에만 집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특정 단어를 모르면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요, 그건 잘 안 써서 모르는 겁니다. 예전에 많이 쓰던 단어들이 있고 지금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조간신문도 있었고 석간신문도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석간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할 거예요. 왜? 안 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단어의 뜻을 모른다면 그건 그냥 알려주시면 돼요. 성인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어휘력을 키워가야 그게 독해력이든 문해력이든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아직 그런 부분들을 채워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단어의 뜻은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저는 출발점이라고 보고요. 독해력을 키우자. 그래서 그럼 가서 책을 읽어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책을 읽은 권수에 집착합니다. 아빠 나 5권 읽었다? 지난주에 15권 읽었잖아. 아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읽은 내용을 충분히 소화했느냐겠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냥 책을 읽으라고 하면 그렇게 권수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읽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러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읽은 책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뭐 길 필요도 없습니다. 5분, 10분만 하셔도 돼요. 그 무슨 내용이었어? 그럼 아이들이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러면 너라면 그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또 혹은 뭐 동생이나 언니, 오빠나 등등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러면 동생한테 이거 설명하려면 어떻게 할 거야? 한번 아빠한테 들려줄래?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책을 읽은 내용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계속 돌리게 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독해력을 키우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다른 상상을 해봤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의 책들은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겠죠. 그런 작업이 반복되면 독해력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겁니다. 아이가 책 대신 유튜브만 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튜브나 뭐 스마트폰만 자꾸 보는 아이들 뭔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답답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저에 있는 생각은 저런 것만 보면서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런 걱정 때문이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생각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왜 유튜브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는지 그 이유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실제로 어떤 아이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들 익히고 거기서 배우고 학습해서 유명해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순기능이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과 이런 대화를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아빠가 보니까 유튜브 되게 오래 보고 있던데 뭘 본 거야? 그런 거 먼저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가 뭘 봤다고 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뭘 본 건지에 대해서 조금 대화를 하시고요. 아, 그게 이런 거구나. 그게 유익한 거면 당연히 권장하실 거고요. 혹은 그냥 뭐 만화나 뭐 이런 흥미로운 영상이었다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만 봤으면 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얼마나 봤어?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보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어떤 아이도 24시간 내내 유튜브에 영상만 보겠다고 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아이들한테 너 계속 이것만 보고 뭐 하는 거야? 하면 아이들이 반발이 생겨서 더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를 물어보면 자기도 생각하게 됩니다. 아빠 나는 한 1시간 정도 보고 싶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아빠는 안 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빠의 생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아빠는 30분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왜 1시간이라고 말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나는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자기가 할 일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남는 시간 얘기하고 그러면서 1시간 정도 보고 싶어라고 했을 거거든요. 그럼 그걸 들어보시고 아빠가 잘 들어보니까 이런 것 좀 빠져 있는데 그럼 이런 걸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근데 줄어드는 것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은 주중에는 해야 되지만 주말에는 안 해도 되잖아. 그럼 주중에는 요만큼 하고 주말에는 좀 늘려도 괜찮겠네.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보고 싶은지 그거를 얘기하게 하고 아이들이 결정하게 하시면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 계속 이거 보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생각해요. 내가 24시간 동안 계속 유튜브를 보면 그러면 그 어떤 아이도 너무 재밌겠는데 하진 않아요. 아이들이 생각해보고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연습을 이런 것들로 시켜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측면으로는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TV였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야 아예 TV로 들어가라 이러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체만 바뀐 거지 여전히 어린아이들은 그런 걸 보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안 좋은 내용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유익한 내용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면 뭘 보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아요. 특히 아이들이 공룡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아 이거 공룡 나오는 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영상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진짜 공룡 보러 한번 가볼까? 이렇게 유도하시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뭐 자연사박물관 여기저기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 가셔가지고 아 그때 본 게 이거구나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경험으로 이어지게 유도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게 하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사실은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심리학자들끼리 뭐라고 하냐면 공부가 재미있다고 하면 그건 비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아이가 공부 너무 재밌어서 그냥 혼자 스스로 하고 있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뭔가를 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투자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시면 돼요. 공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투자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쳤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아이들이 스스로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 연습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하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거다, 어느 정도 결과를 얻게 될 거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그냥 이번에는 어느 정도 준비했어? 이렇게 물어보시기만 해도 엄마 내가 이번에는 많이 준비를 못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자신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은 다음번에 시간 조절해서 더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결과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고 중간중간에 실패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계획을 세울 때만 좀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이들한테 그러면 계획을 세워봐라 이러면 아이들이 대부분 계획을 하나를 세워요. 나 열심히 공부할 거야. 이건 계획이 아니에요. 이거는 포부죠. 그래서 계획은 아빠랑 한번 같이 세워보자 하고 전체 시간에서 시간을 잘게 나누어서 요 시간을 뭐 하고 요 시간에 뭐 하고 이렇게 작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냥 열심히 공부한다 이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패하고 나면 다시 안 해요. 근데 작게 계획을 세우면 한두 개는 실패해도 다시 금방 보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탄력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연습을 시켜주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늙어서도 자주 보고 싶은 부모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즘 이제 이런 걸 고민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오래 살기 시작하면서 3대, 4대가 같이 사는 집들도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같은 공간에서 살지 않아도 굉장히 그 연령대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그냥 모범 답안을 말씀드리자면 사랑은 주고 부담은 주지 않는 부모가 계속 존중받을 수 있는 부모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건 조금 그 상황마다 다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족이 다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비법을 찾으시기보다는 그냥 서로를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충돌이 생기는 상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서로가 서로의 노력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부모가 아이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한 달 동안 했는데 결과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결과만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가 한 달 동안 했던 노력까지 깡그리 무시하시는 겁니다. 이러면 아이는 부모를 존중하기는커녕 부모랑 얘기하기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면 아이가 노력을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방법을 잘못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보시고 아빠가 보기에는 진짜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그래서 그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 근데 또 이렇게 네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아쉽잖아.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시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결과가 잘 안 나왔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시고 그럼 아이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할 겁니다. 아빠 내가 쓴 방법이 좀 잘못됐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래.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같이 한번 방법을 찾아볼까? 이렇게 가면 이제 아이가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탐색을 하게 되고요. 그걸 부모와 같이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 존중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부모는 나의 노력을 존중하고 나의 선택을 존중해줬고 아이는 부모가 나를 존중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를 존중하게 되죠.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이어지면 부모와 아이가 다
뭐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되어도 크게 문제 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퍼링 싱킹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이 점점 불안해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불안해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발전된 인공기술을 이용해서 빠르게 답을 찾는 데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가진 차별화된 능력인 생각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인간의 생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인공지능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방식을 충분히 사용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버퍼링 띵킹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요. 인간은 인류 진화의 역사상 단 한 번도 빅데이터라는 걸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굉장히 큰 데이터를 가지고 누군가가 이것 좀 봐줘 그러면 뭐 이걸 내가 다 보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인간은 스몰 데이터를 가지고도 꽤 괜찮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놀라운 생각들을 그런 걸 해온 존재거든요. 그런 생각, 그런 깊은 생각을 가능하게 한 게 제가 보기에는 버퍼링 상태를 잘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뇌한테 충분한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야 뇌가 충분히 정보를 처리하고 거기에서 깊게 혹은 중요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연 그런 시간을 주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버퍼링 싱킹이란 무엇인가요? 이게 버퍼링이라는 단어가 딱 들으시면 그 버벅거리는 거 혹은 머뭇거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회사에서 기획회의 혹은 아이디어 회의를 하실 때 갑자기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조용해지는 경험 아마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버퍼링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꺼내기도 하죠. 우리 인간의 뇌는 그런 상태를 통해서 놀라운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어떻게 하냐면 생각이 안 나고 조용해지면 잠깐만 빨리 검색해봐.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물어봐 해서 거기서 결과물을 추출해요. 근데 그건 이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출하기 시작하면 A팀에서 한 결과, B팀에서 한 결과, C팀에서 한 결과가 다 비슷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무언가 차별화된 결과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퍼링 상태를 충분히 이용하는 사고방식, 버퍼링 띵킹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버퍼링 싱킹이 오히려 두뇌를 빨라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됩니다. 버퍼링 상태가 없으면 우리 뇌가 오히려 느려지고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데요. 이건 컴퓨터나 스마트폰 생각해 보시면 쉽게 답을 얻으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를 계속 오래 그냥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컴퓨터가 느려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럴 때 뭐 해야 되냐면 하드디스크나 데이터 최적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진 막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 데이터 조각들을 잘 모으는 거죠. 잘 정리해서 모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런 최적화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버퍼링 상태에 들어가면 그런 방식의 최적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지금 필요한 생각은 무엇?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봐도 되는 거, 이건 필요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최적화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하는 속도는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빠르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같은 작업을 해도 더 괜찮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어서 버퍼링 싱킹이 도움이 될까요? 돈 많이 버는데 버퍼링 상태 되게 중요합니다. 버퍼링 띵킹을 보시면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부자들 거의 대부분 버퍼링 상태를 즐겨왔습니다. 워런 버핏이 뭐라 그랬냐면 기회는 많다. 중요한 건 성급하게 뛰어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생각을 조금 천천히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가면서 걸을 건 거르고 그 다음에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요, 아예 1년에 일주일씩 생각 주간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오로지 그때는 업무를 하지 않고 생각만 합니다. 자기가 읽고 싶었던 책도 가지고 가고 사색을 즐기는 거죠. 그런 버퍼링 상태를 통해서 아주 새로운 생각들을 빌 게이츠가 해왔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1년에 일주일을 그냥 통째로 빼서 생각 주간이라는 걸 가지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만 그런 상태를 즐기는 시간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 쌓이면 52주니까 50시간에서 100시간 동안 그런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거의 일주일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버퍼링 상태를 충분히 이용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돈을 버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고수들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고수들은요, 충동적인 결정을 잘 안 하거든요. 일단 그 다음에 판단을 빠르게 한다기보다는 정확하게 하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감정에 휩쓸린 판단을 하기보다는 데이터를 충분히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네 번째는 내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거기서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는 얘기죠. 고수들의 전략이라는 게 어찌 보면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면서 잘 사용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버퍼링 상태를 즐기시면서 이런 방법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쁘다는 사람들은 진짜 시간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착각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착각일 가능성이 커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여유가 없는 거죠. 물리적으로 분명히 시간이 있는데 머릿속이 꽉 차 있고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일을 막 하면서 아직 끝내지도 않았는데 다음 걸 미리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나 너무 정신없는데 하면서 바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보다 급한 거에 쫓기는 상태를 방지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일정이 여러 개 있다고 해도요, 다 시급을 다투는 일은 대부분 아니거든요. 그러면 조금 여유롭게 버퍼링 상태를 즐기시면서 중요도에 따라서 배분을 하시는 게 사실은 먼저 하셔야 되는 작업이죠.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기 때문에 막 쫓기는 느낌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만 해도 난 너무 바쁜데 이런 생각을 조금 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챌린지북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가 뭐라 그랬냐면 이걸 긴급함의 착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긴급함의 착각에서만 벗어나도 훨씬 더 여유롭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어떤 분들은 바쁘다라는 말을 일종의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도 해요. 나 너무 바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한테 말 시키지 마, 나 방해하지 마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용도로 일부러 쓰신다면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해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도라면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정말 바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일단 내가 정확하게 뭐 때문에 바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아무리 많아도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을 들여다볼 시간을 따로 마련합니다. 그리고 요즘 너무 바쁘지? 나 너무 바빠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니야 나 요즘 이런 걸 하고 있어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복잡하고 꼬였다고 생각될 때 버퍼링 싱킹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복잡하고 꼬였다는 생각은 언제 들을까를 한번 제가 떠올려 봤는데요. 해야 될 게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해결은 안 되고 있고, 감정은 굉장히 막 복잡하고 어지럽고 방향이 안 보이면 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조바심을 냅니다. 조바심을 내면 생각이 급해진다는 거거든요. 여유를 가질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 버퍼링 상태를 조금 가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 약간의 여유를 가지시면서 지금 당장 결론을 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복잡하게 문제가 꼬여 있을 때는 바로 결론을 내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마음이 바빠지느냐? 야, 이거 빨리 다 정확하게 정리하고 풀어가지고 답을 내야 돼. 아니요, 답이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없습니다. 복잡한 문제는 그만큼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답을 내는 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출발하자는 얘기죠. 그것만 해도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옆에 계신 분들이 좀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가 막 너무 조바심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슬쩍 그거 꼭 지금 답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마디만 던져주셔도, 왜냐하면 조바심 내는 상태에서는 그런 생각 못 하거든요. 옆에서 그렇게 한마디 딱 던져주면 그렇지, 이게 지금 5분 내로 답 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좀 작은 여유를 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렇게 여유를 가지시게 되면 사람들이 문제 자체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냥 막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정보에 휩쓸리거나 감정 상태에 의해서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문제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꼬인 매듭을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게 약간 중요한데요. 이성적인 결정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기한테 맞는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똑같은 문제를 줘도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결정하고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결정해요. 그럼 둘 다 이성적인 결정이냐? 아니요. 자기한테 맞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A가 훨씬 좋을 수 있고 누군가는 B가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도 누군가는 디자인에 초점을 맞춰서 차를 고르시고요. 누군가는 승차감에 초점을 맞춰서 고르시고 누군가는 연비에 맞춰서 차를 고르시죠. 왜냐하면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최적화된 결정을 할 수 있게 유도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결정의 과정을 들여다보시면 그 다음번에 더 좋은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요즘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사실 되게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좀 사용하셔서 잘 주무시는 게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정 조절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버퍼링 상태도 한번 적용해 보신다면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